영조 48패 충청도 은진. 은진 장터 한복판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마당에 나무 평상 5개를 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이 주막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주막에는 주모 대신 술을 따르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강난주. 12살 때부터 아버지 주막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은 탓이었습니다. 난주는 술상을 나르면서 양반 손님의 말투를 귀로 배웠고 장사치들의 흥정을 어깨너머로 익혔습니다. 손님이 외상을 달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셈이 돌아갔고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면 능글맞은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꿔놓곤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 아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난준의 주막의 작은 주모라고. 그렇게 10여 년을 주막에서 살았습니다. 난주에게 이 주막은 집이자 세상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날 저녁 투전판에 앉는 정도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으니 노름 좀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석 달 뒤 주막 매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외상 술값이 들어오는 대로 투전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난주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장부를 불에 태웠습니다. 난주는 부엌에서 불빛을 보고 달려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타다 만 장부 한쪽을 집어들었을 때 난주는 알았습니다. 빚이 쌀 200석 어치인 것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열흘 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막 기물을 부수고 술독을 깨뜨렸습니다. 마당의 평상이 뒤집어졌고 부엌의 가마솥이 끌려나갔습니다. 난주가 빚쟁이 앞에 섰습니다. 석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사를 해서 갚겠습니다. 빚쟁이가 난주를 올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사? 주막은 내일 뜯어간다. 뭐로 장사를 해? 그날 밤 난주가 잠에서 깼을 때 아버지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집신 한 켤레만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불은 그대로였고 밥그릇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3. 난주에게 남은 것은 쌀 200석의 빚과 부서진 주막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주막터를 드러내겠다며 다시 찾아온 날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배종팔의 하인이었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이 부르십니다. 난주는 끌려가듯 배종팔의 집으로 갔습니다. 배종팔. 은진 일대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논밭 30여 마지기를 가진 토. 소장농 20가구가 이 사람 밑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도 배종팔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을에서 빚을 못 갚으면 결국 이 사람 앞에 끌려왔습니다. 땅을 잡히거나 몸으로 갚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배종팔의 집은 난주가 본 어떤 집보다도 컸습니다. 기와지붕이 햇볕에 번들거렸고 대청마루는 걸레질이 되어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곳간 문이 열려 있었는데 쌀가마니가 벽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난주가 평생 본 쌀을 다 합쳐도 저만큼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배종팔은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배가 나오고 턱이 두 겹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난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부채를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빚이 쌀 200석 어치다. 갚을 수 있느냐? 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0석? 주막을 10년 돌려도 갚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못 갚으면 주막터를 회수한다. 그 터는 원래 내 땅이니까. 난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주막터가 배종팔의 소유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터 살을 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막터까지 빼앗기면 난주에게 남는 것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종팔이 부채를 다시 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 곁에 있으면 빚쟁이는 내가 쫓아주마. 터도 그대로 둔다. 난주는 배종팔의 첩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배종팔의 기와집 안방에 난주가 들어섰습니다.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장롱 위에 은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끼 밥상이 들어왔고 하인이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부러운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난주는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인이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가고 싶다고 하면 배종팔이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빚쟁이가 잡아간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난주는 대문 밖을 밟지 못했습니다. 담 너머로 장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떡 장수의 목소리, 풍물패의 꽹과리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난주가 12살 때부터 그 안에서 살았던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을 수만 있었습니다. 배종팔은 난주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술상을 받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습니다. 소장료가 얼마 들어왔다. 관아에서 누가 찾아왔다. 옆 고을 지주가 땅을 팔겠다더라. 난주는 듣기만 했습니다. 맞장구를 치면 배종팔의 기분이 좋아졌고 기분이 좋으면 하루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주막에서는 수십 명의 손님과 웃고 떠들던 여자가 지금은 한 남자의 집에서 벽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난주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방을 쓸고 배종팔이 돌아오면 술상을 차리고 배종팔이 잠들면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이 2년이었습니다. 2년은 글자로는 짧아 보이지만 실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난주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맞거나 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종팔은 난주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들어왔고 옷이 들어왔고 방이 따뜻했습니다. 다만 날마다 똑같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방에서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끝이라는 것. 그것이 난주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장터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주막에서 외상장부를 펼치던 꿈, 손님들의 웃음소리, 떡 굽는 냄새. 꿈에서 깨면 닫힌 방이었습니다. 난주는 그 꿈을 날마다 꾸면서 날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어느 봄날 담장 너머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터 아이들의 소리였습니다. 난주는 담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었습니다.
그 담장 너머는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난주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망칠 날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2년째 봄이었습니다. 배종팔이 사흘간 집을 비웠습니다. 관아일로 공주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하인에게 단단히 이른 뒤 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이 하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술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종팔이 떠난 첫째 날 하인은 점심때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는 마당 한 구석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난주는 2년 동안 이 하인의 버릇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난주는 뒷담을 넘었습니다.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저고리 안에 숨겨둔 은비녀 2개뿐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을 신으면 소리가 났으니까요. 담을 넘자마자 난주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샛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종팔의 소장농이 사는 집 쪽이었습니다. 물동이를 인 안악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난주는 풀숲 속에 몸을 낮추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안악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담 너머에서 소리가 났나 하는 것이었겠지요. 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발소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져 갔습니다. 난주는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일어섰습니다. 2년 만에 밟는 바깥 흙바닥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은진 장터 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주는 장터를 향해 뛰었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는 순간 난주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떡 굽는 냄새, 생선 비린내, 소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2년간 담 너머로만 듣던 소리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난주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배종팔이 돌아오기 전에 은진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은진에서 배종팔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소장농도 장터 상인도 관아 아전도 배종팔의 사람이었습니다. 난주가 장터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반나절이면 배종팔의 귀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난주의 눈이 장터 한편을 훑었습니다. 보부상 무리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지게에 소금 보따리, 등짐에 포목, 손수레에 말린 생선. 이 사람들은 장터에서 장터로 떠돌며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은진에 있다가 내일이면 논산으로, 모레면 강경으로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은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난주는 보부상 무리에서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사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행수는 나이 든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부하 대여섯에 다음 행선지를 지시하고 있던 사내. 30 남짓, 넓은 어깨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 말이 짧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최서방이었습니다. 난주가 다가갔습니다. 행수님, 최서방이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시오? 저도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최서방이 난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단 저고리의 맨발,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보부상판에 여자는 안 봤소? 셈을 칠 줄 압니다. 장부를 쓸 줄 압니다. 밥을 지을 줄 알고 20명분 국을 끓일 줄 압니다. 최서방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부상 조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이 장부와 살림이었습니다. 장사치들이 가져오는 물건의 수량, 가, 외상, 수금을 관리하려면 글을 알아야 했는데 글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글을 안다고? 주막집 딸입니다. 12살 때부터 외상 장부를 썼습니다. 최서방이 잠시 난주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산까지 같이 가시오. 대신 오늘 저녁부터 장부를 맡기겠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맨발인지, 비단 저고리는 어디서 난 것인지. 장사꾼은 사정보다 쓸모를 먼저 보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주에게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보부상 무리를 따라 은진을 벗어났습니다. 지게꾼 사이에 끼어 흘길을 걸었습니다. 신이 없어 장터에서 집신 한 켤레를 샀습니다. 은비녀 하나를 팔았습니다. 집신을 신고 걷는 흘길은 배종팔의 기와집 마루보다 울퉁불퉁했지만 발걸음은 2년 중 가장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보부상들이 논산 근처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난주는 20명분의 밥을 지었습니다. 가마솥에 쌀을 안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주막집 딸에게 이건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보부상들이 밥을 먹는 동안 난주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날 거래된 물건의 수량과 값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보부상 하나가 외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에 갚은 외상이 아직 성량이 남았는데요. 보부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서방이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장부는 전부 맡기겠소.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 최서방이 난주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되시오. 난주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장사를 같이 하는 거요. 내가 밖에서 물건을 대고 당신이 안에서 장부와 살림을 맡는 거요. 나는 셈에 어둡고 당신은 셈이 밝으니 나쁘지 않은 흥정 아니겠소. 흥정이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난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배종팔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리. 최서방의 제안은 그것을 주었습니다. 난주는 최서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최서방의 장사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난주가 각 장터의 물건 시세를 장부에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장터에서 소금이 싸고 어느 장터에서 포목이 비싼지를 난주의 장부만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난주의 장부를 보고 물건을 사고 팔았고 헛걸음이 줄었습니다. 보부상들 사이에서 최행순의 안주인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은 난주에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느냐고.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다 손이 부르텄을 때도 겨울 새벽에 20명분 밥을 짓느라 손이 얼었을 때도 최서방이 건네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장부 다 썼소? 예. 내일은 강경으로 갑시다. 그뿐이었습니다. 난주는 배종팔의 감옥에서 나와 최서방의 장부 안에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자유는 생겼습니다. 길 위에서 하늘도 보이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러나 난주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최서방을 따라 공주 장터에 간 날이었습니다.
난주가 무거운 포목 보따리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순간 허리에서 무엇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보따리를 놓치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최서방이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소? 허리를 좀 다친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하시오. 나는 장사를 보고 오리다. 그러고는 장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주는 보따리 옆에 앉아 허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으니 몸이 굳어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잡고 장터를 걷다가 골목 안쪽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회춘당, 약방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쑥, 감초, 당귀, 청궁. 주막에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지만 왠지 마음이 놓이는 냄새였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젊은 사내가 약재를 썰고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눈매가 부드러웠습니다. 손이 가늘고 길었는데 약재를 다루는 솜씨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유학준이었습니다. 난주를 보더니 약칼을 내려놓고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허리요. 짐을 옮기다 삐끗한 것 같습니다. 유학준이 난주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배종팔의 손은 두껍고 차가웠습니다. 최서방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은 달랐습니다. 힘을 주지 않는데도 맥이 잡히는 손이었습니다. 유학준이 한참 맥을 짚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허리만 아픈 게 아니구만요. 난주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오래되셨소. 3달은 넘은 것 같은데. 난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맥이 알려줍니다. 몸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유학준이 침을 꺼내더니 허리에 3곳, 손목에 1곳을 놓았습니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학준이 약재를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허리에 쓰는 거고요. 이건 밤에 달여서 드시오. 잠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약값은 다음에 오실 때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오실 때 그 말이 난주의 귀에 남았습니다. 공주 장터에 다시 온 것은 1달 뒤였습니다. 난주는 두통 때문에 회춘당을 찾아갔습니다. 유학준은 지난번에 준 약을 잘 먹었느냐고 물었고 잠은 좀 나아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좋지 않구만요. 밥은 제때 드시오? 제때 먹습니다. 거짓말. 맥이 그렇게 안 말하는데. 난주가 웃었습니다. 2년 만에 누군가의 거짓말을 들킨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3번째로 회춘당에 간 것은 아픈 데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공주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난주의 발이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유학준은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난주를 보더니 약칼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데는 없습니다. 아픈 데가 없는데 약방에 왔소? 차 한 잔만 얻어 마셔도 되겠습니까? 유학준이 웃으며 차를 내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막집 딸이었습니다. 그랬구만요. 아버지가 주막을 날렸습니다. 도박을 해서요. 그래서 보부상패에 있는 거요? 예.
행수 어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장부를 쓰고 밥을 짓고 살림을 합니다. 유학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난주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종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난주에게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공주 장터에 올 때마다 난주는 회춘당에 들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학주는 난주에게 약초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작약이요. 배가 아플 때 쓰는 거요. 이건 황금이요. 열이 날 때 다리면 좋소. 이건 백출이요. 소화가 안 될 때 이만한 게 없소. 난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부상들은 장터를 떠돌다 보면 배탈이 나고 상처가 생기고 감기에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약방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난주가 유학준에게 배운 간단한 처방으로 보부상들의 잔병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배탈에는 작약을 다려주고 상처에는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보부상들 사이에서 최행순의 안주인이 약까지 해준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유학준도 난주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서자로 태어나 과거도 볼 수 없고 약방 벌이는 빠듯하고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돈 없는 상민과 천민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학준이 말했습니다. 난주 낭자는 주막집 딸이 아니었어도 좋은 의원이 되었을 거요. 저요? 글도 제대로 모르는데요. 글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르오. 당신은 사람을 알아요. 난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배종팔에게는 소유물이었고 최서방에게는 장부였는데 이 남자는 난주에게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학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골목 안단칸방 약방이 전부인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에게 기대면 이 남자까지 무너지는 것을 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주는 유학준에게 같이 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유학준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위로는 받았지만 기댈 수는 없는 사이. 그것이 난주와 유학준이었습니다. 최서방의 아내로 2년이 지났습니다. 난주는 충청도와 전라도 장터를 돌며 살았습니다. 공주에 올 때마다 유학준을 만났습니다. 배종팔의 존재는 까마득한 예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토호의 눈과 귀는 길었습니다. 배종팔의 소장농 중 하나가 공주 장터에서 난주를 보았습니다. 그 소장농은 은진으로 돌아와 배종팔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어른, 도망간 그 여자가 공주 장터에서 보부상패 살림을 하고 있더이다. 전에 듣건대 배종팔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합니다. 부채를 접는 소리만 대청마루에 울렸다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라 했느냐? 공주라 했느냐? 공주 장터였습니다. 다음 장날 배종팔이 하인 셋을 데리고 공주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난주는 장터 한편에서 보부상들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포목 보따리를 쌓고 장부를 펼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는데 오래 걸렸구나. 난주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장부 위에 놓인 붓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배종팔이 보부상 진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 하인 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건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큼은 난주가 기억하는 그대로 날카로웠습니다. 담 하나 넘어서 도망을 치더니 보부상판에 숨어 있었구나. 최서방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배종팔과 최서방이 마주 섰습니다. 최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은진 배종팔이요. 이 여자는 내 사람이요. 내 집에서 도망친 년이요. 최서방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요. 아내? 남의 첩을 데려다 놓고 아내라 하는 거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종팔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자의 아비가 내게 진 빚이 있소. 빚을 대신 갚든가 여자를 내놓든가. 최서방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난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빚이라니. 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서방에게 배종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최서방이 자신을 내쫓을까봐. 장터가 술렁이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더 달려왔습니다. 유학준이었습니다. 회춘당에서 약을 짓고 있다가 소동소리에 골목을 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유학준이 난주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내 환자여. 아픈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소. 배종팔이 유학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늘고 긴 손에 약 냄새가 배어있는 젊은 사내. 힘이라고는 약할 드는 것이 전부인 남자. 넌 또 누구냐? 공주 회춘당 의원 유학준이요. 의원이 남의 일에 왜 끼어드느냐? 유학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배종팔 뒤에 선 하인 셋의 덩치가 유학준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학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배종팔, 최서방, 유학준, 그리고 가운데에 난주. 구경꾼이 담장까지 늘어섰습니다. 저 여자가 남자가 셋이래. 배 영감 첩이었다 카더라. 보부상 행수 마누라 아니었어? 저 약방 의원은 뭐여? 소문이 장터를 돌았습니다. 배종팔이 관아에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공주 현감이 네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세 남자와 난주가 섰습니다. 현감이 부채를 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 하나씩 말해보아라. 배종팔이 먼저 나섰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토호의 위험이었습니다. 나으리, 이 여자는 소인의 첩이옵니다. 이 여자의 아비가 소인에게 쌀 200석의 빚을 졌고 소인이 그 빚을 대신하여 거둔 여자이옵니다. 2년 전 소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으니 마땅히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최서방이 나섰습니다. 나으리, 이 여자는 소인의 아내이옵니다. 2년간 소인의 장사를 도와 살림을 일군 사람이옵니다. 소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옵니다. 현감이 유학준을 보았습니다. 너는? 유학준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첩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었으니까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이 여자의 의원이옵니다. 관아 마당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현감도 눈썹을 올렸습니다. 의원이 왜 여기에 서 있느냐?
아픈 사람을 두고 갈 수 없어서이옵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현감이 부채를 접더니 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새 남자가 말을 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보겠다. 관아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난주에게 쏠렸습니다. 배종팔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최서방은 입을 다문 채 난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유학주는 관아 마당 끝에서 불안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이지 않았습니다. 배종팔을 향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배종팔의 눈이 난주를 향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비의 빚을 대신해 주신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난주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관아 마당 구석까지 들릴 만큼. 허나 어르신은 빚을 갚아주신 것이 아니옵니다. 빚 대신 사람을 가져가신 것이옵니다. 관아가 웅성거렸습니다. 배종팔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르신 댁에 머무는 2년간 대문 밖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터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대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밥을 주고 옷을 주셨지만 소녀는 첩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난주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었습니다. 소녀가 도망친 것은 사실이옵니다. 이것은 소녀의 죄이옵니다. 허나 사람을 가두고 보호라 부르는 것은 은혜가 아니옵니다. 배종팔의 입이 열렸다가 다물어졌습니다. 관아 마당의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난주가 고개를 돌려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최서방이 미동도 없이 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덕에 소녀는 장사를 배웠습니다. 장부를 쓸 줄 알게 되었고 물건의 시세를 읽을 줄 알게 되었고 길 위에서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서방님의 장사를 소녀가 불린 것도 사실이옵니다. 난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허나 서방님은 2년간 소녀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아프지 않느냐고. 소녀가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했을 때 서방님이 하신 말씀은 쉬었다 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소녀는 서방님의 아내가 아니라 장부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난주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학준이 관아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난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의원님. 유학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원님은 소녀에게 아프냐고 물어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유학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맥을 짚으시며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음을 안다고 하셨을 때 소녀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지어주시며 밤에 다려 먹으라 하셨을 때 소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소녀의 몸을 걱정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아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허나 의원님에게 기대면 의원님까지 무너지는 것을 소녀는 압니다. 단칸방 약방에서 소녀까지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의원님이 함께 살자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그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유학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소녀는 더 이상 남의 등에 업히지 않겠습니다. 난주가 현감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녀에게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배 영감의 집을 도망친 죄 달게 받겠습니다. 현감이 부채를 멈추었습니다. 허나 벌을 받은 뒤에는 소녀를 놓아주시옵소서. 세 분 중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관아 마당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배종팔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혼자 뭘 하겠다는 거냐? 난주가 배종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주막집 딸이옵니다. 셈을 칠 줄 압니다. 밥을 지을 줄 압니다. 20명분 국을 끓일 줄 알고 장부를 쓸 줄 알고 사람의 배탈을 고칠 줄도 압니다. 난주가 다시 현감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배 영감의 땅이 아닌 곳에 소녀의 이름으로 주막을 열겠습니다. 아비가 날린 주막을 소녀가 되찾겠습니다. 아비의 빚은 소녀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10년이 걸리더라도 갚겠습니다. 관아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바람소리만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현감이 관아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모두 난주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 보부상 몇이, 그리고 이 고을 여인들. 현감도 배종팔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진 일대에서 이자 문서가 깨끗하지 않다는 소문은 진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배종팔의 백이 어디까지 닿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배종팔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도 몸이 떨리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한참 동안 난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를 3번쯤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배종팔이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 아비의 빈 문서를 내놓아라. 본관이 직접 검토하겠다. 쌀 200석이라 했는데 빚이 과하게 불어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배종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빈 문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배종팔이 이자를 부풀려 매긴 것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와 정식 혼례를 올린 기록이 있느냐? 없습니다. 혼례 없이 아내라 부를 수는 없다. 이 여자를 아내로 주장할 근거가 없다. 최서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난주에게 곤장 20대를 내린다. 배종팔의 집을 도망친 죄다. 그러나 배종팔의 빈 문서는 본관이 다시 살피겠다. 난주를 어느 쪽에도 돌려보내지 않는다. 곤장 20대. 난주는 관아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첫 대가 내리치는 순간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 했으니까요. 2대, 3대. 손가락이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10대가 넘어가자 등이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20대가 끝났을 때 관아 마당에 정적이 깔렸습니다. 난주는 일어섰습니다. 한 번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으로 땅을 짚고 두 손으로 바닥을 밀어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등이 옷에 들러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난주는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배종팔도 보고 있었습니다. 최서방도 유학준도 구경꾼들도. 난주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관아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종팔은 부채를 접은 채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을 데리고 관할을 나갔습니다. 최서방은 한참 동안 난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보부상 부하를 불러 뭔가를 말한 뒤 장터 쪽으로 떠났습니다. 유학준이 난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등에 약을 발라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곤장 20대를 맞았는데 괜찮을 리가 없소. 난주가 유학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아프지만 웃었습니다. 의원님, 약은 바르겠습니다. 그러나 따라오지는 마십시오. 유학준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소녀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소녀 혼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소녀는 또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됩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유학준이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약재 보따리였습니다. 작약, 황금, 백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요. 가져가시오. 난주가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둘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석 달 뒤, 은진에서 한 시진거리, 논산장터 입구에 새로 주막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마당에 평상 넷.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주네. 미천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합니다. 알고 보니 최서방이 보부상 부하를 시켜 돈주머니를 보내왔다 합니다. 난주가 2년간 장부를 관리한 품삯이었습니다. 돈주머니 안에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합니다. 장부 잘 써라. 최서방다운 말이었습니다. 장날이면 난준의 주막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모의 입담이 좋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술을 따르면서 손님을 웃기고 외상값을 깎아달라는 손님에게는 능글맞은 말 한마디로 넘겼습니다. 12살 때 아버지 주막에서 하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주막이 아니라 난주의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한편에 작은 약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마다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약, 황금, 백출, 배탈에 쓰는 약, 상처에 바르는 약, 열이 날 때 다리는 약. 장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난준의 주막에 가면 체한 것도 고쳐준다더라. 유학준이 난주의 주막에 온 적이 있는지는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배종팔은 어찌 되었느냐고요. 현감이 빈 문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배종팔은 조용해졌다 합니다. 이자를 부풀려 매긴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난주의 주막이 배종팔의 땅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종팔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배종팔이 난주의 주막 앞을 지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난주가 주막을 연 첫 해 겨울 어떤 남자가 주막에 들어와 술을 한 잔 시켰다 합니다.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주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약장이 놓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술값을 내고 일어서며 한마디 했습니다. 장사 잘 되는 것 같구만. 난주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최서방이었습니다. 덕분에요. 최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남자였으니까요. 난준의 주막이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에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장터 길목에서 엿장수가 소리를 치며 걸어왔습니다. 엿사이소, 엿. 논산 장터를 도는 엿장수 만득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주막 앞을 지나가는데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나왔습니다. 엿 얼마요? 두 잎이요. 난주가 품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두 잎. 깎아달라는 말 안 할 거예요.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 만드기가 희죽 웃으며 엿을 건넸습니다. 난주가 엿을 한 입 깨물고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난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닫으면 되었습니다. 여기는 내 주막이니까. 이후 난주가 아비의 빚을 다 갚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논산 장터에서는 한동안 이런 말이 돌았다 합니다. 난주네 주막에 가봤나? 술맛은 둘째고 주모 이야기가 안주보다 낫다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도 돌았다 합니다. 그 주모 남자 셋을 거느렸다가 셋 다 찼다더라. 찼다고? 남자 셋이 찬 거야? 여자가 찬 거야?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엿사시오 엿사.